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성장주들이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지금 이것들이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기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갖고 가면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2000년대 3년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죠. 왜 그러냐면 꼭 달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오늘 자료도 많이 가져오셨는데 한번 본부장님 설명 한번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한번 좀 토론하시죠. 이게 올해 이제 랩업을 하고요. 내년 한 해 특히 상반기 중심으로 전체적인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좀 전망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어요. 연말에 이제 자료를 저도 만들거든요. 한 30페이지 되는데 그렇게 양은 많지는 않습니다. 장수는 많은데.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우리는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를 해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왜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관세라든가 아니면은 투자 패키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느냐.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나 일본은 상당히 곤혹스러웠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자료를 보시면 부채 전쟁이에요. 결국은. 부채 전쟁. 부채 전쟁입니다. 이게 미국도 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요. 자료 보시면은 9월 말 기준으로 미국 이제 그 재무부가 9월 말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합니다. 왜 우리 자료를 좀 띄워 주시죠. 전무님. 그래요. 보시면 이게 37조 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9월 기준인데 이게 연말이 되면 38.2조 달러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8조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왼쪽에 보시듯이 매년 거의 적자가 났었고요. 적자 규모가 상당히 커졌었어요. 저 적자는 재정 적자. 재정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지출이 매년 많았던 거예요. 그렇죠.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걸 메꿔야 되는데 그럼 국채나 아니면 지방채 이런 것들을 찍어서 이걸 메꾸는 거죠. 그때마다 특수채도 찍긴 하지만 대부분은 미국의 트레저리, 미국 국채로 많이 조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기울기 보시면 기울기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저 감당.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해요.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러는데 진짜 저 감당 미국이라서 괜찮은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기울기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한 세 가지 정도 시사점을 두는데 부채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되고 그렇죠. 많이 발행해야 되면 이자도 그만큼 올라가요. 이자를 더 줘야 되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히 장기 국채를 중심으로 수익률이 많이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매수 수요가 그만큼 좀 들어왔기 때문에 더 많이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고 이제 미국에서 그 재무부가 평균 이자율을 또 발표를 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3.36%예요. 올해 그 9월 말 기준으로. 평균 이자율. 평균 이자 지금 모든 이제 국채 있잖아요. 국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지금 발행 잔액 있잖아요. 발행 잔액에서 지불되는 이자 금액을 갖다가 평균해 보니까 3.36%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36%에다가 저희가 지금 아까 본 그 38조 달러지 않습니까? 38조 달러의 부채 이게 미국 국채 발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곱하면 도대체 이자가 1년에 얼마나 가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50조 원이에요. 1,450원의 환율을 적용하면 한 달에 우리나라 돈은 약 150조 원이 나가는 거거든요. 엄청난 이자죠.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금리를 내리라. 파월을 압박하고 최근에는 베센트 재무장관한테
뭐 금리 안 내리면 내가 너를 파이어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연준에서 금리 안 내리면 당신을 자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예. 근데 뒤에서 보겠지만 지금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저금리를 하고 그다음에 약달러를 추구하고 이것들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또 미국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인데 이 결국을 말하자면 저희가 그 물가를 갖다가 지금 물가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라고 하잖아요. 기준금리는. 예.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오르는 건 뻔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의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본도 지금 예. 물가 상승을 용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엄청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국민들은 좀 뭐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어려워요. 아니 뭐 쌀값은 전년비 뭐 40%인가 올랐다는데. 어렵죠. 그것 때문에 사실 22바 뭐 총리가 퇴임을 했잖아요. 예. 퇴진한 것도 바로 물가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잡을 수가 없는 이유. 게다가 최근에는 뭐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일본에서는 또 부양 패키지, 코로나19 이후 예, 가장 큰 예. 부양 패키지 만들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물가를 오히려 내리는 이것은 뭐냐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이제 물가 폭등을 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 물가 상승. 예,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있다. 미국 기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벌써 다다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저희가 앞에 가서 지금 하나 보고 올게요. 네. 자료를 지금 이 14페이지 자료를 우선 보고 오겠습니다. 14페이지. 예, 자료를 보면은 일단 어디를 가려고 해도 예. 지금 현재 우리의 좌표를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지 우리 어떤 뭐 길로 해서 경로로 해서 가주세요 택시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사님한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있는 좌표를 정확히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있는 좌표는 뭐냐면 우리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디스인플레이션에 벌써 미국 기준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면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경기 둔화기에 들어왔고요. 그렇지만 물가 상승이 디스인플레이션 이꼬르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네. 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내려가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네. 물가가 지금 안 내려오잖아요. 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둔화되는. 돼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건 뭐냐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유지되는 시기 예. 이렇게 정의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요. 지금 예. 경기 둔화 오른쪽에 보시면 예. 그래프에서 경기 둔화기예요. 자료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그래서 경기 둔화기 디스인플레이션에 보시면 네. 경기 둔화기가 고금리기예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아직도 4%대거든요. 상당히 고금리로 볼 수 있어요. 과거에 보면.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게 사실 디스인플레이션인데 네. 그것이 많이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에 들어가긴 했는데 들어가긴 물가가 특수성 때문에 많이 안 떨어져. 그 특수성이란 코로나19 때 너무 많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디플레이션에 들어가겠지만 물가는 생각만큼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은 전반적으로 이 디스인플레이션 시기와 디플레이션 시기, 그건 이제 내년 하반기에 저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의 지금 시기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경기 사이클은요, 예. 뭐 사계절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거든요. 예, 계절적으로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 디플레이션 다음에 리플레이션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네.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는 상대적으로 디플레이션 시기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시기에 아직 들어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시기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좌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올라오면은요. 지금 단기금융 경색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금융 경색을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연준의 레포 잔액이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포 잔액이 이 다음 페이지로 제가 써놨는데 지금 그 레포 잔액이라는 것은 연준이 미국채를 담보로 하루 동안 돈을 융자해 주는 거예요. 예.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줄도 그어놨거든요. 보시면 연준의 레포 시선이 SRF,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는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시장 금리가 일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미국 은행들은 다 국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우리나라 국채는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갖다 쓸 때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이것을 빌려주는 겁니다. 담보로 잡히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 그만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 싸겠죠. 예. 특히나 이것을 갖다 중앙은행에서 빌릴 때는 상대적으로 쌀 수가 있죠. 대충 금리가 그러면은 예, 지금 뭐 이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한 4% 미만이에요, 지금. 기준 금리가 지금 3.75에서 4니까 예, 그보다 낮은 4보다는 낮아요. 예, 낮은 거예요. 그러니 시장에서 충분히 자금 조달이 4% 이내에서 될 것 같으면 레포를 안 쓸 텐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와서 빌리는 결국 겁니다. 중앙은행에 가서 손 벌리는 거네. 우리 그렇죠. 국채 좀 맡길 테니까 돈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 싸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 위 표에서 보시면 월말 잔액이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씩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이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QT를 너무 오래 했다고 봐요. QT를. 예, 긴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양적 긴축을 202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네. 3년 6개월 이상 QT 예. 아직도 지금 이 시각에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12월 1일부로 종료이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 1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연준이 밸런스 대차대조표를 갖다 줄이고 있는 네. 슬림화하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만기가 오는 채권이 있으면 이걸 같이 롤오버하지 않고 그냥 돈을 갖다 받아버린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빨리겠죠.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단기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성장주들이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바로 돈을 갖다가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뭐 투자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것들이 단기간에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근데 본부장님 지금 저 자료 다시 한 번만 띄워오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연준 대차대표 잔액 저게 이제 결국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준 자산이 저만큼 늘어난 거 아닙니까? 왼쪽 시작이 X축 보니까 2019년 하다가 이제 코로나 왔을 때부터 벌떡 뛰었네요.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대로 접어들었고. 사실 2019년도에 보시면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요 한 3.8 정도 됩니다. 예. 3.8조 달러. 그러니까요. 3.8조 달러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더 땡기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또 이제 부쩍 늘어난 거고 한데. 맞습니다. 그러면 뭐 금융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주장은 그러면 너무 무리한 주장인가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돈 너무 푼 거 인정하고 연준 저기 양적 긴축을 갖다가 뭐 코로나 이전 수준 4조 달러까지 간다 하는 건 좀 과하더라도 여기서 좀 더 줄여도 되는 거 아닌가? 정상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입니까? 아닙니다. 물가가 상당히 많이 뛰었었어요. 예. 현재까지 뭐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시작해서 예. 매년 약 7% 정도의 임금 상승률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거 공식 자료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7%면은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으니까 5, 6년. 5년이면은 뭐 5, 7이 35 하면 35%. 이게 알파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은 복리잖아요, 이것도. 예, 그러니까 그러기 오른 거에 또 7%, 또 오른 거에 한 7%니까. 40%, 예, 그 정도. 40%의 이것은 이제 공식 자료이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더 올랐을 거예요. 예. 그러면 한 50%는 적어도 올랐다고 보면 5년 동안에 임금이. 예, 올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부풀었습니다. 예. 부풀었는데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렵죠. 지금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2020년에 네.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양적 완화를 하고 올라온 수치가 7조 달러를 넘었어요. 지금 그래요. 그렇죠? 제가 써놨죠. 그렇죠. 이 7조 달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밸런스의 마지노로 봤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온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갖다 6.5조 달러에서 막았지만 예. 어느 정도 지금 유동성이 빨아들인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뭐 예를 들면 금리 인하를 했었잖아요. 예. 이것은 완화적인 정책이잖아요. 예. QT는 이제 긴축적인 정책입니다. 하나는 이제
차가운 정책이고 하나는 뜨거운 정책이고 이거 두 개를 같이 할 필요가 있었나? 예. 이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것을 1년 반 이상 같이 했거든요. 예.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제 순환에 영향을 줘요. 이거 예, 거시 경제적으로. 예. 하지만 이 QT 같은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 이동성에 바로 직격탄이 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화는 했어요.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 부채도 어느 정도 괜찮고 하지만 예. 단기 유동성 면에 있어서는 은행들의 뭐 씨가 마른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연준에 모든 나라는 이제 그 뭐 지급 준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제 미국은 지급 준비율을 없앴어요. 코로나 19 이후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급 준비율이 없습니다. 0%입니다. 그럼 굳이 은행들이 지급 준비금을 갖다가 안 갖춰놔도 된단 말이죠. 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완화를 해준 건데 네. 이것도 조금 뭐 앞으로는 지금 뭐 유동성이 마르긴 했지만 다른 방안들을 조금 이제 열어주고 난 다음에는 지급 준비율을 다시 부활시키는 생각을 아마 연준은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준비율도 앞으로 내년 초반 이후에는 중반 정도 가서는 지급 준비율도 다시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뭐 신용 가상금리가 또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만큼 대출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대출을 못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신용이 안 좋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기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앞으로 갖고 가면은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예. 이쪽으로 넣어가지고 죄송한데요. 선생님 지금 이제 연준이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한번 볼 텐데 이 현재는 이제 이렇게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제 한국의 국채 수익률도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난리잖아요. 뭐 3년물, 5년물 다 3%는 넘었고 오늘 조금 내려왔네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부로 3%에서 조금 내려온 뭐 네, 2.9%대에서 지금 마감을 하긴 했는데 아직도 이 뭐 기관 투자가들은 쉽게 국채를 매수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선뜻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이제 좀 내려왔기 때문에 디핀바이 정도 이 정도 지금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다 기인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부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부양책을 써야 되잖아요. 예. 예. 내년에 가서 뭐 예산을 보나 뭐로 보나 재정 확대는 계속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WGBI도 들어올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국채가 아마 더 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본과 미국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아까 봤을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국채가 더 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예. 그것을 이제 뭐 발행이 되면 의자도 많이 내야 되는 상황. 게다가 부양책이 우리나라도 있겠지만 지금 부양책 벌써 발표를 했잖아요. 타카이치 일본은. 그러니까. 그것은 예. 이제 뭐 일본 엔화 가치에도 안 좋겠지만 예. 일본 국채도 이제 많이 뭐 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 국채도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1.8%를 넘었어요 이번 주에. 많이 올라갔구나. 예. 뭐 작년까지만 해도 1%를 넘느냐 안 넘느냐 했는데 그거 예. 1년여 사이에 벌써 2배로 오른 거거든요. 예. 예. 빠르게 오른 겁니다. 게다가 20, 30년부터 시작해서 일본 국채는 옛날에 저금리 옛날 말이에요. 일본 국채가요. 우리나라 10년 국채, 20년 국채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는 20년부터는 다 역전이에요. 일본 국채 수익률이 더 높다고요? 네, 우리나라보다. 20, 30년부터는요. 다 일본, 예를 들면 일본, 심지어 독일, 그다음에 미국 국채, 뭐 영국이나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네. 선진국 국채들의 20년 장기 국채 금리가요. 예. 우리나라보다 다 높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 금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금리를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 예. 물론 그 나라들의 부채 수준이 높아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당장은 매수를 하기 좀 힘들 거예요. 우리나라 국채들도 그렇지만 좀 앞으로는 어느 절대 금리에서 뭐 스톱을 한다면 좀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우선 이제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제가 처음에 그 부채 수준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물가와 부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채권도 불가분의 관계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일본도 그렇고 다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이 부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물가를 확 높여버리는 거예요.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뭐 유발할 필요는 없지만 금리를 내리면 예. 인플레이션이 부담이 가중이 되잖아요. 예.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예.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버리면 예. 사실은 부채를 예. 갖고 있는 돈을 빌린 사람으로서는 약간 회피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물가 상승률이 3년 내에 50%가 됐다. 그러면 그만큼 50% 부채 부담은 경감된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국민들의 생활은 어떻게 피폐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잘 해야 될 텐데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하기 쉽지 않을 텐데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지지하는 세력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트럼프의 지지 세력은 사실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뭐 그 백인들이 많다고 봐요. 예, 공화당 지지자들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특히나 농촌에 있어서 땅을 갖고 있잖아요. 예. 경작지를 그러면 이제 실물 자산은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뭐 믿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가능성도 우리는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두고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뭐든지 의심을 해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뭐 채권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물가도 올라가고 게다가 부채도 지금 뭐 어느 정도로 많이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부채가 이렇게 각국에 미국도 그렇고 유로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는 거죠. 그게 물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봐야 된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1,300원대 이상의 이러한 고환율이 2000년대에 예. 3년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래가.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의 물가도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물가도 조금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좀 봐야겠다. 특히나 이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시간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4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수입품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참 이게 문제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9월 말부터 시작해서 환율이 1,300원대, 1,400원대로 급격히 올라갔거든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9월 말, 예. 10월 뭐 9월 말 10월 기준으로 해서 엔화가 달러당 145엔대 있다가 154엔대로 확 올라왔거든요. 예. 이게 다 투자 패키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뭐 그 투자 패키지를 강하게 발표를 하고 달라 그러는데 뭐 초강되고 있는데 어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하여튼 뭐 메이저 통화인 엔화도 예. 그렇게 가치가 영향이 오는데 가치 하락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말이에요, 본부장님. 지금 베센트 장관은 은근히 BOJ 보고 금리 올리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최근에. 뭐 몇 번 그렇게 뭐 예. 얘기를 언급을 했었죠. 근데 저 다카이치 총리하고는 결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글쎄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엔저 네.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반면에 카타야마 재무상 둘 다 이제 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최초의 재무상 아닙니까 일본에. 그렇죠. 네, 뭐 결이 둘 다 달라요. 뭐냐면 재무상 같은 카타야마 재무상 같은 경우는 뭐 엔화 달러엔
환율을 120엔, 130엔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120엔? 예, 120, 130엔. 그래서 어쩌면 엔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번에 지금 156, 157인데 130이나 120까지 가야 된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과거에 했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는 하지는 예. 않았지만 레벨을 상에서는 예. 뭐 최근에 구두 개입도 많이 있었죠. 본인이 예. 구두 개입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두 개입 가지고 잡힐 수준은 아니에요. 그거는 뭐 N이나 우리 원화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역사적으로 뭐 또 개입 갖고 환율 돌려 세운 거는 제 기억에는 그거밖에 없는데요. 역플라자 합의. 그때 뭐 거의 뭐 6개국 중앙은행들 동시다발적으로만 작전해가지고 달러인 쇼치는 선수들 다 죽여놓던 그때 그거나 한번 그거 했을까. 예, 그러면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설령 지금 이제 156, 157쯤 오니까 이제 살살 이제 구두 개입도 나오고 해서 더 이상의 엔화 약세는 좀 불편해하는 조짐이 일본에서 나오는데 그럼 BOJ가 그러면 금리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만간에? 글쎄요, 뭐 최근에 그 로이터에서 네. 금리 인상을 준비한다 일본은행이. 일본은행이 12월 중순에 이제 마지막 금정위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올리지 않을지 모르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뉴스 매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하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일본의 부채 부담이 정부 부채 부담이 260% 정도 지금 그렇죠. GDP 거든요. 대비. GDP 예. 대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만 올리더라도 부채 부담이 굉장히 커요. 예. 재작년까지만 해도 일본의 기준금리가 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뭐 부채 부담이 없었는데 이자를 안 냈었잖아요. 네. 이제는 이자를 갖다가 많이 내야 된다. 게다가 지금 0.5%인데 기준금리가 0.75%는 1%까지 올리게 되면 이게 그렇게 많이 올린 것 같지 않아도 이자 부담은 막대하게 나가고요. 게다가 지금 뭐냐면 부양책을 했기 때문에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럼 그걸 사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주려면은 금리가 이제 더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면 예. 매수 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영향들이 앞으로 있을 거고요. 게다가 지금 시장 금리 괴리가 굉장히 많이 커요. 예. 10년 금리는 지금 1.8까지 올라갔는데 일본 국채가 지금 기준금리는 0.5니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 부담 때문에 올리지 못하고 최근에 또 중일 분쟁 때문에요. 예. 중국과의 분쟁 때문에 그런 영향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이제 장기화가 되면 뭐 일본에 이제 요새 뭐 오버 투어리즘 때문에 너무 많이 온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중국인 투자도 상당히 컸었고요. 근데 이것들을 갖다가 중국 정부에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일본이 뭐 경제가 크긴 하지만 네. 아마 어느 정도의 영향은 뭐 타격까지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엔화 매수세도 좀 줄어들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엔화가 조금 더 약세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하. 게다가 일본의 국채 매수도 거의 없어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를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면 일본의 그 경기 둔화가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BOJ는 기준금리 인상을 빨리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준비한다는 그러한 보도는 좀 신빙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좀 내년 초반까지 가봐야 되지 않냐 이런 말까지 이렇게 보고요. 금리 인상을 빨리 할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채 부담도 많이 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국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달러원 환율이 달러엔하고 이렇게 거의 뭐 방향성을 같이 하는 거는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닌데 최근 들어서는 유난히 우리 니케이하고 코스피가 너무 흡사해요. 뭐 이제 하루하루 등락도 그렇고 차트도 펼쳐보면 이게 코스피야 니케이야 싶을 정도로 트럼프 이제 뭐 투자 패키지 이후에 더 동조화가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당하는 게 똑같다 이거네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그렇게 보고요. 사실상 영향이 많이 비슷하니까. 게다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그 뭐
환율이나 예. 아니면 국채 수익률 그래프를 보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거의 글쎄 너무 일본하고 요새 똑같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런 영향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국채 뭐 투자 패키지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더 동조화가 조금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채도 아까 수익률도 보여주셨지만 흐름은 이렇게 내려오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올라왔고 특히나 보니까 주변에 진짜 좀 나름대로 재산가 중에 고액 자산가들은 대부분 또 채권에 상당한 포트가 있는데 작년부터 왜 채권 투자하라는 권유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터지고 있거든요, 채권은. 지금 이거 좀처럼 내려오기 힘듭니까, 이게? 그 아까 금리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이해를 한다면 제가 모든 게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미국만 봐도 예. 이제 뭐 두더지잡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서 뭐 학교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망치로 두더지 잡는 게임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거 잡으면 예. 이게 올라오고 이게 예. 잡으면 이게 올라오고 예.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봐요. 상반기에 예.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오르겠구나 물가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발표된 이후, 그죠? 2, 3월 달 이후에 파월 의장의 어떻게 보면은 뭐 기자회견은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 봐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하고 작년 말에는 사실 3연속 인하를 했었잖아요. 예. 그 이후에 지금 상반기에 계속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동결을 하고 나서 보니까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실업률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요. 게다가 제조업 지수도 안 좋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용이 악화되구나. 그래서 확 지금 내렸던 거거든요. 두 번. 네. 연속으로 8월 달하고 10월 달에 예. 내렸는데 이제 보니까 또 물가가 최근에 또 약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물가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물가가요. 미국 물가요? 네, 미국 물가 이렇게 띄워붙이세요. 예. 보시면 이게 약간 고래 같아요.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이. 그러네요. 예, 끝에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CPI가 와 PCE 사실상 이제 PC는요 미국 전역의 물가를 다 계산한 지표고 물론 뭐 둘 다 서베이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서베이에 사람들이 서베이에 기초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뭐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 조금 다르긴 하지만 CPI 같은 경우에는 얼반이거든요. 도시 물가입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뭐 특히나 그 지역 그 도시가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포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렇기 때문에 PC를 연준은 많이 신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CPI나 PCI나 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약간 텐트럼이 왔었던 거예요. 발작이. 그래요. 왜냐하면 예. 두 번 내렸더니 물가가 다시 올라오네. 예.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가를 내리면은요 고용이 물가를 내리면 기준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요. 그리고 뭐 동결을 하면 고용이 문제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기관마다도 조금 약간 내년 물가 전망도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놔뒀는데 굉장히 많이 양극화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은 뭐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아까 제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지. 임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얘기 조금 한번 우리 본부장님 견해를 듣고 싶어요. 어제 금통위 말입니다. 어제 금통위에 이창용 총재가 유난히 이제 언론에서 집중 보도된 거는 환율 상승 요인을 가지고 이제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너무 이제 그거 했다 하는 그거 하나만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창용 총재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뭐 비하에서 계시는 그 신현성 박사나 이창용 총재나 세계적으로 뭐 학계에서 다 인정하는 석학이시죠. 유명한 분들이시죠. 석학들이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통찰력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데 이제 일단은 투자하시는 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창용 총재의 그 워딩이 좀 레토릭이 좀 불쾌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다가 훅
잘못됐을 때 미국 주식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되고 환율도 이렇게 또 급격하게 하향 안정화되는 달러 약세로 가는 경우가 됐을 때 지금 뭐 2030 중심으로의 이제 젊은 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분들의 리스크 관리가 되겠느냐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 부분에 뭔가 이렇게 총재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었는가? 네. 예를 들면 물가가 좀 오르고 있잖아요. 예.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못 내린다. 더 이상 내리기 힘들다. 게다가 두 번째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이라든가 예. 대체 자산으로 빠져나가는 이게 뭐냐면 중립금리를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중립금리. 예, 중국이 항상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정할 때 중립금리 수준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중립금리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잖아요. 예. 이거보다는 상당히 높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반기에 2번 2월과 5월에 금리 인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좀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네, 드렸었는데 그러셨었죠. 예, 이 3%만 해도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재정금리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 재정 거래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수준이 그게 중립금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서 그죠? 돈을 빌려서 뭐를 해서 여기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재정 거래가 가능한 아비트리지 말씀하시죠. 아비트라지예요. 예. 그게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네. 2.5%인데 예. 내가 이 돈을 빌려서 예. 부동산을 샀더니 어? 훨씬 많이 남을 수 있다는 신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3%보다 좀 더 높은 3.5% 정도에 이르렀으면 신용 가산 금리를 합해서 쉽게 빌리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뭐 인위적으로 뭐 대출을 막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네. 우리나라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 뭐 리스크 에페타이트라고 하잖아요. 위험 선호도. 예. 예, 이제 그 뭐 위험을 부담하려는 그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웃 나라인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이자를 2%를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요. 이거 세금 떼고 나면 1%대인데 이거 받느니 차라리 주식해. 아니, 이거 차라리 그냥 부동산 투자를 해.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을 거야.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예, 할 겁니다. 예.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렇지는 않거든요. 2% 나오면 1% 이상 나오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나오면 예금을 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기준금리 결정은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성향, 국민성도 조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3% 이하의 기준금리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봐야 돼요.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1,300원대 이상의 이런 고환율이 3년 이상 지속이 됐으면 고환율이 지속된 것도 사실은 금리가 조금 미국과의 격차가 많이 나서 그렇거든요.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것을 이제 두 번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에 와서 투자와 무역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그 나라의 기준금리가 많이 낮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뭐 20년 이상의 국채 수익률로 따졌을 때 다른 나라보다 다 낮다고. 다 낮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그것으로 볼 때 뭐 금리 수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매력도가 상당히 낮다고 봐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는 것들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야지만 예. 이게 받쳐줘야지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이런 뭐 이 금액도 좀 줄어들 수 있고요. 게다가 외국에서 자본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도 5.5%의 기준금리가 최근까지 있었죠. 5%. 그러니까, 얼마나 화랑이었습니까? 예, 맞아요. 원래 우리가 배우던 경제학과는 완전 반대거든요.
일부는 사실 마이너스 금리인데 호황이 아니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뭐 금리 올리고 하니까 예. 워렌 버핏도 투자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은 잊으라는 겁니다. 요새는 투자예요. 금융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투자 매력도가 없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이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한다 하는 이런 게 소위 말해서 금리를 가지고 실물 경기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옛날 뭐 경제학의 논리에서 조금 더 비중을 둔 쪽이었다면 지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지금은 금융 내지는 시장 쪽에 더 그렇죠. 투자에 더 그러니까 유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당히 글로벌 경제가 세계화가 됐다는 겁니다. 같이 묶여서 돌아가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미국에 투자했습니까? 네. 안 했잖아. 20년까지만 해도 예. 투자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는 미국 뉴욕 증시가 오르면 예. 그 다음 날 우리나라나 일본 증시가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세계화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틀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각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주는 그러한 중요도가 훨씬 많아졌다. 네.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1,460원, 70원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1,480원대 후반 환율도 보긴 봤고 2008년, 2009년 그때는 뭐 1,597원, 1,600원 문턱까지도 갔습니다만 잠시 머무르다가 금방 내려왔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 레벨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좀처럼 못 겪었던 레벨에 오래 머무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이래저래 말이 많으니까 정부나 외환 당국에서는 어떻게 하든 환율 안정을 위해서 내놓는 대책이 대충 이제 잡히잖아요. 국민연금 뭐 전략적 환해지가 됐건 전술적 환해지가 됐건 해외 투자 들고 있는 거 그냥 환 열어놓고 해지 없이 나갔던 것 좀 해지 비율 좀 높이면 그만큼 환율 눌릴 수 있겠다 1번. 두 번째 수출업체들하고 그거 한다는 얘기는 수출 기업들 쟁여놓은 달러 좀 달러로 붙들고 있지 말고 원화로 환전해라라고 자꾸 이제 권유하는 거고 그 권유의 강도가 이제 어떨 때는 권유가 되고 어떨 때는 강압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고 세 번째가 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가 이제 뭐 해외 투자한 것 해외 투자하는 거 그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 뭐 질문은 그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470, 80, 60 여기서 갔다 그리긴 하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1,500, 1,600 이런 식으로 가고 뭐 보면은 썸네일들은 뭐 무시무시해요. JIMF 뭐 대공황 이런 소리도 막 함부로 막 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예. 예. 지금 뭐 좀 과도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외환 시장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체들이나 네. 원화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원화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원화 결제가 막아놨잖아요. 예. 이것은 뭐냐 우리나라 지금 이제 10대 경제 대국에 들었는데 꼭 달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려면 그것이 이제 달러 의존도나 이렇게 변동폭을 줄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화를 갖다가요 세계화 시켜서 푸는 거예요. 푼다. 예, 원화 규제를 풀어요.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금 못 하잖아요. 외환관리법 때문인가요? 그럼요. 한국은행 막아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갖다 누구도 이것을 풀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죠. 24시간 열어주고 외국인들 뭐 투자를 갖다가 할 수 있겠다. 뭐 예를 들면 RFI라든가 QFI라든가 이런 걸 하지만 결국에는 막혀 있으니까 난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참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한국 돈 그냥 지갑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주면은 그냥 받아주는 데가 몇 군데 있었죠. 중국 장가게 그 1,000원 하면서 이렇게 들고 온 애들하고 저 태국 그거는요. 그래도 이제 태국 같은데 예, 거기서 그냥 뭐 거기서 다 이제 받아와 가지고 한국 들어와서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 뭐 한국이나 한국 사람 이런 거안 상대로 되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랬겠지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면 예를 들면은 그 대규모의 결제가 있을 때 지금 이렇게 달러가 높으면 그렇잖아요. 더 달러가 높아질 것 같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할 때 대기업들이 그러면 내가 원화 주겠다. 받는 기업들이 받는 쪽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달러 의존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수입을 하면서 유럽이나 수출할 때도 그렇고요. 수출할 때도 수출할 때도 그렇고 수입할 때도
원화 베이스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이제 원화를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지금 중국이 하고 싶은 게 그거 아닙니까? 중국은 약간 민주화 요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걸 풀게 되면 그것은 공산당이 싫어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지금 벌써 그 여러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 해외에서 예. 지금 보면은 결제가 될 수 있게 심지어 중국도 지금 그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홍콩에서 네, 하고 네. 우리나라도 보면 저기 보면 사용이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예. 교통은행이 우리나라에서 중국 위안화에 청산은행으로 돼 있어요. 해외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그래서 군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것을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원화의 변동성을 줄이고 예. 지금 환율을 내리고 이런 하려면 이제 기업체들이 쓸 수 있게 해외에서 예. 뭐 열어주든가 어. 아니면은 금을 갖다가요 엄청 많이 사서 보유고로 만들어놔서 이것을 이제 담보 가치로 넣어서 변동성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외환관리법이 60년대, 70년대를 거쳐서 이제 그 아이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큰 어른이 되고 거인이 됐잖아요. 수백 배, 수천 배의 경제가 됐는데도 그 누더기 옷을 계속 기어가지고 지금까지 입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죠. 예.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래서 영업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뭐 금융기관들이 가면 기업들이 같이 가잖아요. 예. 해외에서 원화를 갖다가 조달하고 펀딩을 할 수 있어야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그걸 해외에서 못 버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예대 마진으로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부 다 그것을 예대 마진을 먹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야 돼요, 빨리. 이렇게 그쪽으로 간지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예. 10페이지 보시면은요. 10페이지 하나 보시면 이거 하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미국인데요. 미국의 고용 상황이 여기 보시면은 일단 그 5번의 끝에 보시면 자 이게 부문별 고용 변화거든요. 예. 올해 뭐 여름부터 시작해서 도매업, 제조업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뭐 수치상으로는 뭐 의료 부문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가 좀 나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도매업, 서비스업이죠. 네. 제조업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4번을 보십시오. 장기 실업률이요. 27주 이상의 실업률을 장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반년 이상 실업이네요. 그렇죠. 6개월 이상 이제 실업률인데 장기 실업률이 4분의 1이 넘어요, 이제. 어허. 재취업이 잘 안 된다는 얘기네. 네, 재취업이 안 되면은 고용은 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도 오르고 있지만 고용은 계속 악화될 상황. 내년에는요, 결국은 미국의 상황은 연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용 악화 그리고 물가 상승률 유지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줄타기를. 하반기에는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리를. 예. 좋습니다. 그래요. 2부에서는 또 우리 이제 국내 증시 중심으로 살피겠는데 그냥 본부장님 막 1분 한 1분 정도 해 가지고 이번 그냥 감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11월로 증시 조정은 대충 마무리된 걸로 보십니까? 뭐 단기적인 조정은 되겠지만 내년에 이제 뭐 AI가 지금 이끌어가는 장 아니에요. 예. AI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한계에 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게다가 유동성도 어느 정도 단기 유동성 면에서 조금 문제에 봉착한 것 같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반에는 제가 주식 시장에 빨리 우리나라 주식을 사라. 우리나라 주식이 더 빨리 오를 거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뭐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힌트를 주셨네요. 예, 또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젊어지셨네. 금요일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